지난 시간에는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동원한 병력의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주제로는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동원한 홍위포와 수군의 확보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불랑기라고 하는 화포의 사진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을 자포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모포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포는 포신에 해당되고요. 이 자포는 이 카트리지 형태의 화약과 탄환이 장전되던 그런 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전에 걸리는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포신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결합되지 않으면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력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또 포안의 위력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불랑기는 프랑크가 어원이었는데요.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을 전부 프랑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서양 기술의 그 화포였고요.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도입이 되었는데요. 조선군으로서는 당시 보유했던 최신의 화포였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1km에서 0.5km 이내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실학박물관에 복원된 홍위포의 사진입니다. 홍위포라는 명칭은요, 당시 명나라 사람들이 네덜란드인들을 홍모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붉은색 털이 난 오랑캐라는 뜻이죠. 명나라 사람들이 홍위포를 처음 접했을 때가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함선에 탑재한 이 홍위포와 교전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위력을 확인한 명나라 사람들이 1618년에 수입을 시작하고 1621년부터는 자체 제조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제1차 바로 그 유명한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첫 패배를 당했던 것도 이 영원성을 홍위포 11문이 그 방어를 하고 이것을 원숭안이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어떤 화포보다 월등한 위력을 자랑하는 화포였고요. 유효 사거리는 2.8km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청측 사료에는 홍이라고, 즉 붉은 오랑캐의 포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자를 오느자로 고쳐서 홍의라고, 홍의포라고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나라가 화약 병기를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하치는 건국 초부터 수공업과 관공업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국가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수공업과 관공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군장과 병기 제조가 원활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요동 진출로 명예 철광 산지를 확보하게 된 그 청은요, 이렇게 철광 산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배후의 어떤 철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나라 영토로 들어갈 때마다 특히 여기서 포로로 사로잡힌 한인 장인들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광해군 11년 사루 전투 이후에는요, 요동 진출 과정에서 공성전의 경험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인조 4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르하치의 영원성 공략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홍위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금이나 청나라는 이 홍위포라는 이런 명나라의 이 대포를 확보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이 홍위포가 다른 그 대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사정거리와 그리고 파괴력,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이 명군이 보유한, 그 다음에 후군군은 보유하지 못한 화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전투에서 화포나 화약을 노획하기도 하고, 그 다음 투항한 명군 기술자, 이런 화포나 화학 관련 기술자를 굉장히 우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조 9년 1631년 전후에 이르면은 자체의 화포도 제작할 수 있었고 화약 생산도 가능했다라는 그 기록이 청측이나 명나라 사료 그리고 조선 측 사료에 이제 보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장군포와 홍위포를 드디어 보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장군포라는 것은 구경이 굉장히 큰 불랑기포를 의미합니다. 인조 9년 1631년 8월 5일에는 명의 대릉하 요새, 그 산해관 외곽에 영원성 앞에 있었던 대릉하라는 굉장히 견고한 요새가 있었는데 이것을 약 2개월 동안에 이제 그 공성전 끝에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영원성 전투의 어떤 교훈을 되살려서 대릉하 요새의 화포 사정 거리 밖에서 포위를 합니다. 대릉하 요새는 굉장히 좋은 화포 전력으로 그 방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모하게 이제 사정거리 안으로 돌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대릉하 요새를 방어하는 수성군을 아사시키는 이런 새로운 전술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대릉하 요새의 외곽 방어 진지는 후군군이 보유한 화포로 공격 후에 다 점령을 해서 이 대릉하 요새 이 본성은 완전히 고립시켰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의 그러니까 병자호란 직전의 청군은 야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경로의 공성 전술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로는 한인 무장의 기순과 수군 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타이지는 즉위한 이후에 파격적인 한인 관료 우대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우대를 해줬기 때문에 여진인들이 불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홍타이지는 이제 이러한 한인 관료들의 어떤 경험과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산 것이었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릉하 전투 이후에는 굉장히 노련했던 한인 무장들이 대거 투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 명나라와의 전투의 선봉에는 만주인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투항한 한인 무장들이 선봉에 서는 이런 이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들과는 다른 경로의 한인들이 또 후금에 귀순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공유덕, 경중명, 상가이라는 그 무장이었습니다. 이들 셋은 모두 모문용의 부하 출신으로서 해전의 경험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대와 결속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유덕과 경중명은 모문용의 양자로서 많은 신임을 받았는데요. 모문용이 원숭한에 의해서 처형된 이후에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탈을 하게 됩니다. 1632년에 공유덕 경중명은 명의 주요 군사 거점이었던 등주성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이곳에 굉장히 많이 비축되어 있었던 홍위포를 노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홍위포와 수군함대를 가지고서 이제 명나라 토벌군이 등주성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도주하게 되는데요. 1633년 4월에 압록강을 통해서 후금에 귀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압록강 근처에 그 진강이라는 곳에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이들 부대를 요격을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상가이는 1634년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느린 병력은 한 7천여 명 이내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런 병력과 함께 전선 그리고 홍위포를 가지고 후금에 투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굉장히 이들의 귀순을 굉장히 기뻐한 홍타이지는 이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의뢰를 베풀었는데요. 보통 일반의 경우에 홍타이지에게는 배례, 즉 절을 하는 그런 신례, 대개 아마 309고두를 행했을 겁니다. 이것을 행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포라는 것은 안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포견례를 취함으로써 굉장한 우대의 뜻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때 공유덕과 경중명이 귀순을 할 때 홍타이지는 심양 궁궐박 심리까지 나가서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우대는 이들의 데리고 온 부대를 해체시키지 않고 별도의 부대로 편성한 것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유덕 경중명의 부대에는 천우병, 상가이의 부대에는 천조병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정도로 홍타이지는 이들의 귀환을 굉장히 기뻐하고 고대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홍의포와 수군의 확보를 마치겠습니다.